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성인 자녀와 잘 지내는 법이라는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목을 준비했는 줄 아세요? 이제는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간보다 성인 자녀와 사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20살, 25살만 돼도 결혼을 해서 분가한다든지 각자 다 떠나갔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도 부모와 같이 사는, 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한두 끝도 없어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미성년 자녀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게 아니라 서로의 기대 조건이 틀려요. 자녀는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가 그만 잔소리했으면 좋겠어. 그만 간섭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애가 아니야. 근데 부모 입장은 어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너가 성인이면 독립을 해서 네 갈 길을 다 개척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애랑 똑같다. 너 아직도 나한테 의존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순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막 우세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성인 된 자식이 아직도 이러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성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에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나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부모나 자식에게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기대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또는 반대의 경우, 내가 회사에서 남편의 경우는 너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학벌이나 뭐 어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다 누구한테 투사해요? 자녀에게. 자녀에게.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결핍감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분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또 감정의 틀이 굉장히 견고해서 내가 더 많이 한다 너보다. 왜 우리 흔히 자녀들이 왜 부모랑 말 안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응?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시대를 산 게 아니에요. 라떼 시대를 산 거고 요즘엔요 5년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젊은 분은 격한 공감을 하시는데 5년도 너무 틀려요. 그런데 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얘기를 지금 현재의 자녀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바로 꼰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또 경고하고 싶은 거는 90년대생들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꼰대라는 표현 뭔지 아시죠? 내 얘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 그래서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는지. 저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IMF 시절 제가 개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의 어려움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학비가 없으니까. 또 부모가 진 빚을 자녀들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회사 가서 이제 생활비도 내놔야 되고 결혼 자금도 깨트려야 되고, 그치? 또 그뿐만 아닙니다. 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야 하고 심지어는 가장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질병을 앓거나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사회의 큰 폭풍과 같은 일은 정말 우리 가정들을 정말 개미처럼 그냥 휩쓸어 버려요. 제가 그 현장에서 정말 30대의 젊은 의사를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시절.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 힘든 거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희생양을 무조건 덮어버리고 너만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어. 이건 자기중심적인 꼰대 생각이에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너의 희생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 그렇죠? 언니가 자긴 대학원 가고 싶은데 대학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동생을 공부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또 돌볼 수도 있었고 동생에게 기회를 양보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할 거는 보상 좀 해주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 왜 인정을 안 하려 드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잘난 척한대요. 자기 잘난 줄 안대. 참 억누르고 평준화시키고 편가르고 희생양 만들고 이게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에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너만 그랬던 거 아니다. 나도 힘들었다. 우리가 너만 희생한 거 아니다. 나도 이렇게 희생했다. 우리 집안이 이러지 않았냐. 아빠가 집 나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이런 방어들이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정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자. 그리고 자기 짐을 제발 가족에게 막 지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6장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 짐을 상대에게 지게 만들어라는 말 없어요. 각자의 자기 짐을 자기가 지어라. 내가 직면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짐이 있어요. 감정의 그 쓰레기통. 내가 비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녀에 갖다 퍼붓거나 남편에게 갖다 퍼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심리치료사한테 퍼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들 갈등 속에서도 감정의 쓰레기통을 주면서 절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서로를 화나게 만들지 좀 말자. 화나게 만들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분노라는 감정은 그동안의 모든 행복했던 시간들을 단순간에 다 불태워버려요. 그냥 그 하나가. 그러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참 힘들죠. 자,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참 적당한이란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죠. 적당한. 이거는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집안마다 다 달라요. 집안마다 다 달라.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라.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자기 앞날을 개척하고 최선을 다하고 20대, 30대로서의 인생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인생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심리학, 그렇죠.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는 일과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동, 일, 뭔가 일로 통한 성취,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 뭔가를 성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꼭 뭐 연애도 있고 결혼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0대, 30대의 태스크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내 짐을 또 엄마에게 맡기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자녀에게 있어서의 부모 역할은 딱 한 가지.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너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너 편이다. 봐봐요. 어디 가서 기대겠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와서 그러세요. 집에서가 제일 얘기하기 힘들다. 20살짜리가 본인이 예약하고 와요.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렸니? 말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말씀드릴까? 싫대요. 그 정도의 감정의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또 그래봤자 소용없대. 우리 엄마는 절대 바뀌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럴 리가 있겠나 싶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한 석 달, 넉 달 만나고 난 다음 부모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 뜻이 이해가 돼요. 이분들은 견고하시구나. 근데 자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자기 갈 길을 찾으면 부모도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감정적인 비난하고 서로 탓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잖아요. 그 쓰레기는 사실은 둘이 만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각자의 원가정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쓰레기통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퍼붓는 거지. 근데 상담하러 오셔서는 서로 제 앞에서도 막 싸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분은 앞으로 각자 오셔라. 둘이 같이 올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나보고 편들어 달라는 거거든. 얘가 이만큼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를 한번 들여다봐라.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대 성인으로 여러분이 대하기를 결심하셨다면 아마 이 시간도 근데 난 성인으로 대하고 있어 이러면서도 아마 아직까지도 아유 걔는 아직도 멀었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성인의 자녀를 정말 성인의 자녀로 인정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일단 첫 번째는 경청. 도대체 얘가 뭐가 힘든 건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대한 어렵지만 또 요즘 아이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뉴스나 기사나 신문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울리는 사람 비슷한 나이 또래만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한탄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볼까요? 자, 상대를 노하게 만드는 언어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언어와 비언어를 따로 표현한 이유를 아시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이거를 따로 표현했는지 아실 거예요. 사실 정신과에서는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90%가 비언어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눈빛, 태도, 말의 억양, 그죠? 왔니? 이거랑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어. 가서 마중 나와서 오늘은 어땠니? 오늘 힘들었지? 목마르지 않니? 뭐 이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사실. 투명 인간 취급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왔는지 나갔는지.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게 이제 바로 비언어적인 거 있는 거겠죠. 조건을 다는 거. 네가 직장 가면 내가 생각해 볼게. 너가 그 학교 대학 입학하면 합격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조건 붙이는 거죠. 또는 죄책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직장 그만뒀어.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자녀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쉬고 있어도 너무 불안하고 돈을 적게 벌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부모에게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자녀들이 자기만 생각할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건가? 그렇죠? 기능적 고착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지는 계속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조건처럼. 이해되시죠? 우리 일어나자마자 홈쇼핑 틀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런 고착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옳고 넌 다 틀리다. 나는 다 틀리다. 그게 사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열심히 저도 직원들과 이제 세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막 20년, 30년씩. 그러다 보니까 저도 90년대생들이 온다. 뭐 이런 책들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요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요즘 성인 자녀들 20대, 3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많이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만 이기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거를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형제도 많고 반에서 70명, 80명 살았어. 요즘 애들은 어때요? 20명, 30명이 있는 데서 자기는 이거 쓰고 싶은 거 이거 쓰고 그죠? 연필과 샤프도 종류가 너무 많아. 먹고 싶은 요리 종류도 너무 많아. 초이스가 많아요. 선택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의 배경을 이해해 줘요. 자, 그럼 소통법 중에 와서 가장 컴플레인 하는 게 그거예요. 불평하는 게 우리 아빠는 절대 안 바뀌어요.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다. 그 다음에 그냥 대강대강 적당주의자. 이 두 가지의 양상이 사실은요 굉장히 붙어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붙어있는 애는 여기 붙어있는 애 갖고 뭐라고 하고 여기 붙어있는 사람은 여기 붙어있는 사람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여기서 여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살짝만 달라도 너는 정말 나하고 정반대야. 도대체 너 누구한테 태어났니? 자기한테 태어났는데 넌 엄마 닮았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고 실제로 말로 안 뱉는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와서 그래요. 아, 정말 남의 편도 이런 남의 편이 없대요. 내 편이 아니라 완전 남의 편이래.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이 만났냐.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일치하냐고. 쌍둥이도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일란성 쌍둥이도 많이 상담하는데 쌍둥이도 틀려요. 5분간 태어났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 깊숙한 곳에 두시고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점검을 이걸 해보란 말이에요. 부모만 탓하지 말고 과연 나는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일과 사랑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가. 학업과 취업 등 재정적으로 어떤 성인으로서는 재정의 독립도 중요하잖아요. 노력하고 있는가. 참 요즘 뭐 청년의 취업난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더불어 사는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숙사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룸메이트하고 얼마나 규칙이 있는 줄 아세요? 화장실 다녀와서는 머리카락 치워라. 9시 이후에는 친구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응? 엄청나게 룸메이트들하고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야 같이 방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인 대 성인이라면 하우스메이트잖아. 그러면 집에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네가 밥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라. 네 빨래는 네가 해라. 뭐 규칙을 지키기 나름인 거죠. 응? 밤늦게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나머지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꼭 반드시 연락을 줘라. 이거는 성인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성인인데 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인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생각했을 때 같은 집에 살면서 12시 전에 안 들어오고 12시 이후 전에 들어오자면서 연락이 없고 연락 끊긴 상태에서 그냥 외박을 해버리면 부모가 잠을 못 자죠.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거는 암묵적으로 그냥 아예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를 지키면서 또 조율도 하고 아, 난 12시 싫어. 새벽 2시로 하자. 그러면 패턴이 그렇다면 아주 엄격한 부모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누가 성폭력 당한 걸 봤다라든지 이런 부모들은요 8시가 귀가 시간인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례별로 서로가 협의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정말 룸메이트가 같이 살듯이 규칙을 좀 정하면 서로 간의 트러블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댁이 몇 벌 갈 거냐. 자녀는 몇 명 낳을 거냐. 통장은 각자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인 거죠. 또 결혼해라 이런 소리를 너무 듣기 싫다고 도망만 다니지 말고 선본다 그러면 꼭 그 전날 취소하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나의 소신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는 뭐 뭐까지 하고 뭐 얼마를 모으고 아니면 몇 살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을 밝혀라. 식사, 수면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라. 가족들 다 자는데 달그락 그러면서 뭐 해먹고 이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년과 노년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들매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 이런 거 있죠. 너도 늙어봐라. 뭐 이런 거. 너도 내 나이 되고 너무 많이 듣는 얘기래요. 여기저기 다 아프다. 뭐 이런. 부모가 아프다 하는 거는요. 자녀에게 굉장한 불안을 일으킵니다. 또 불안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 건강염려증. 맨날 병원만 다니고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면 자녀도 불안해 보여요. 야, 너 거기 이상한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잠을 안 자니까 그런 게 몸이 안 좋은 거야. 지금 30대가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어? 이런 말을 그냥 수시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부모는. 운동하냐? 제가 운동하냐고 물어본 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장년층 근육에 투자하십시오. 운동이라는 게 꼭 땀을 뻘뻘 흘리고 지옥 훈련을 해야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숨이 찰 정도의 어떤 활동을 하시면 돼요. 또 빈둥지 증후군. 다 떠나면 난 어떻게 살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친구에게. 밥도 사고 안부도 묻고 그죠? 그렇다 해서 뭐 여러 명의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3명의 절친이 필요한 거죠. 직업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의논하는 거. 환자분이 그래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막 딱지가 막 붙는데 자녀도 굉장히 공포해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사 가게 됐다, 우리 집에 뭔가 이렇게 손해가 됐다, 불안할 것 같아서 숨겼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사이다 같은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지식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얘기가 내 얘기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거 누가 알까 봐 전전긍긍하고 우리 자식이 정말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말 심지어는 차트가 바뀌어도 똑같을 때도 있어요. 제 농담인데 그 정도로 이 사연이 이 사연이고 이 사연이 이 사연이에요. 각각 집집마다 이런 얘기들 많다. 단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구나. 다들 오셔서 뭐라냐면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왜 이러느냐. 그죠? 사실 가족 내에서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굉장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연이 또 도착했는지 코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입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가족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이 많을 텐데요. 정말 오늘도 사연 읽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장님, 아들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결혼 후로 계속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자녀 양육을 친정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남편은 직장 동료들과 자주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저녁 시간대 자녀 양육을 도움을 주지 않아 부부싸움이 있는 환경에서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PC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빠져 그로 인한 문제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있는데 거의 게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벽 4, 5시까지 게임을 하고 대낮까지 자다가 오후부터 또다시 게임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작년에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서 급기야 얼마 전 중견기업에 합격했으나 채용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은 것 때문에 최종 불합격되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주로 먹고 몸무게는 거의 1.5배가 증가했어요. 어릴 적부터 야단을 자주 맞고 그래서 저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누나는 모범적으로 자라주었는데 아들은 그렇지 못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상담을 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의 속상함이 느껴지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자녀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때려요? 붙잡고 안고 얘기해요. 방문 잠고 있는데, 그죠? 참 성인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괴로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저는 너무나도 익숙한, 근데 다 듣는 분들은 다 어떡하나 이러실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제가 이런 어머님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칭찬을 하십시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는. 칭찬할 게 있어야. 찾아보세요. 칭찬할 게. 칭찬할 거 분명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그래도 면접을 해서 그렇죠?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 그다음 또 대학도 어느 정도 졸업을 한 거잖아요. 또 자세히 사연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군대도 다녀왔을 가능성은 크죠. 저는 잘한 것을 좀 꼽아 보아라.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자란 거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성인 자녀들 굉장히 외롭다. 외로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거에 가장 합법적인 것이 음식, 그다음 게임, 스마트폰 중독. 이거는 그나마 합법적이에요. 다행히 술, 마약, 여자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 먹는데 와서 앉아서 밥 먹어. 너 지금 일어나서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당연한 거죠. 사실 식구들 식사하는데 같이 와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아이는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요즘 엄마에게 듣는 잔소리랑 그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비난의 눈초리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밤에 먹고 낮에는 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은 밤뿐이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분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분가도 못해.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좀 이해한다면 그래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너 편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고 그 정도면은 저는 성공적인 부모 자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너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내가 백업을 해줄게. 누구도 너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고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럴다 할지라도 너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나는 너 편이다. 그것이 사실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기본인 거죠.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 존재대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그래서 저도 코칭을 하면서 새삼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코칭을 하면서 코치님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실수하고 맨날 숙제 안 해오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목표도 안 지키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코치님 왜 이렇게 저를 그냥 믿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혼난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거죠. 항상 혼나고 너는 왜 그러니? 숙제 안 해왔니? 넌 왜 2등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데도 넌 왜 2등하니? 너 요거밖에 못하니? 뭐 1등하면 또 겸손해야지. 뭐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 원장님 말씀드리면서 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친구였습니다. 새벽까지 게임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맨날 뭐 다툼이 일어나다가 이제 저까지 이제 오게 된 사례인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뭘 해도 사실 싫어하고 뭐 그냥 게임을 좋다고 난 게임할 거다. 그냥 게임하면서 살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요. 굉장히 특별한 그 순간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행기의 종류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행기의 종류와 뭐 성능, 본인의 그다음에- 관심사. 예, 관심사. 그다음에 그 가격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행기 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가고 싶네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났는데 자기 거기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혼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친구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그래서 부모도 놀래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거기를 보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더니 이제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준비를 또 하고 물론 준비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학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좀 천천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맨날 뭐 공부하고 성적을 그게 중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머님께도 한번 이런 자녀분에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정말 엄마는 널 믿는다. 그냥 믿는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혼나야 될 거가 사실은 저희가 혼날 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다가 거기에 막 감동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강제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 어떤 순간에도 너를 믿을 거야.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너하고 있을게.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그 힘으로 이제 한 걸음씩 이미 뭐 직장도 취업하고 그렇죠. 요즘 같은데 직장을 취업했다니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자라나지 않을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부모도 그걸 찾아주지 못하고 본인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흔한 게 뭐 입사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도망가지 마라. 왜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한 2, 3년은 벌 수 있대, 시간을. 왜냐면 부모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지적을 안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사실 본인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도망치지 마라.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 우리가 1년, 2년이 나를 좀 찾아보고 내가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건 걸까요? 돌이켜보면 1, 2년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줘라. 아이에게 웅크린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면은 비교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누나하고도. 네. 사실 부모가 하는 가장 악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교거든요. 근데 대놓고 넌 누나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누나가 나보다 훨씬 더 모범생이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 걸 보면 본인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구나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잠재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편이 되어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게임 중독인 아이들은요. 게임 가서 코드를 뽑아버리고 막 이러는데 엄마들이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하나 좀 관심도 좀 가져주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재밌니? 너가 거기서 1등 했구나. 뭐 이런 좀 더 공감대를 찾고 공통의 화제가 된다면 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사연을 넘어가야겠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어릴 때 뇌성마비 장애로 저희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체장애인 아내와 결혼 후 제 부모님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능력한 나를 만나 시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내와 저희 엄마가 다투면 소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까요? 도와주세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상담 오셔서 하는 말이 이런 말 하세요. 우리 집처럼 콩가루 집안도 있어요? 맨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또는 어떤 집은 또 다른 뭐 술,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집안에 폭력이 많이 오간다든지 원장님 우리 집처럼 이렇게 콩가루 집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콩가루 집안 아니다. 이게 정상이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단란한 가정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아픔 속에 있고 우리 집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래요.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성장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느냐 또 우리의 그 상처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는 그죠? 또 내 인격이 성숙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냐 그 굶주림과 그 허기와 그 상처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거기서 머물 것이냐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사실 그죠? 이 경우는 사실 부모님의 개입이 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좀 더 특별한 입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을 테고, 그죠? 대부분 자녀에게 희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배우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이렇게 귀하게 키우고 우리 딸은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너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으시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은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부모가 안 놔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듣고 그렇지 자녀를 내가 놔줘야지 실제로 놔주지 않아요.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하거나 그죠? 나름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조차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부모하고 단절하고 의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과거의 부모와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감정의 짐꾸러미들이 있잖아요. 20년, 30년 동안 거의 30년 이상 같이 부모와 나왔던 그 감정의 짐꾸러미를 좀 더 내려놔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연? 그러니까 어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좀 물리적인 거리를 일단은 좀 두고 좀 근처라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또 요즘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은 고민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은 어디나 있고 이 갈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명 잘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좀 뭐 동양적인 예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말을 안 하고 이제 참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터트려 버리는. 이제 팍 이제 못 참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 상처고. 다 상처고. 아니면은 또 일명 소수지만 난 뒤끝 없어.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상처 주고 다니고 또 그건 모델은 아니고 그럼 참자니 힘들고 그냥 말하자니 상처고. 말하자니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내지 않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법을 이렇게 배운 적이 별로 없는 배운 것 적이 같아요. 없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이렇게 하고 뒤에서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뭐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많이 배웠던 그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훈련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번 뭐 예를 들어 상황을 이야기하고 2번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3번 내 바람을 얘기한다. 바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첫째는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마트에서 막 떠들며 소리 지르면은 이하냐 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얘기하고 너 마트에서 이렇게 조용히 눈을 보고요. 너 마트에서 이렇게 떠들면 그 다음에 감정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 사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은 너 여기서 좀 목소리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비난하지 않으니 막 방어할 필요가 없고 뭐 너 항상 왜 이러니 그러면 나 항상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너 맨날 말을 안 들었어. 맨날요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잡혀들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대화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한번 이제 대화가 어렵다면 처음엔 대화가 어려운 차원 수준일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죠. 상황에서는.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편지로 제가 먼저는 이런 거 쓰기 전에 좀 그래도 감사한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께 같이 해주셔서 평생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 부모님 또 그런 거 읽으면 또 표현 한번 마음이 받으면 약해지죠. 그냥 또 왜냐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도 막상 그냥 사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도 높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이렇게 아까 상황인 거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 저희가 너무 상처를 받아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노력해 볼게요. 뭐 이렇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감정적으로 다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한 걸음을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참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것도 많지만 또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오늘 상담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뭐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라는 카톡을이라도 남겨라. 맨날 카톡으로 나 오늘 안 들어가 뭐 이런 얘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사실 요즘엔 카톡이라면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에는 좀 그런 것도 남겨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폭력이 아니어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응? 한숨 쉬면서 뭐 여기 아프다, 돈 없다, 뭐 그러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책감, 죄책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결국은 언어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도 그냥 받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그다음에 부모도 무조건적으로 참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녀와도 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정말 또 많은 훈련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화평하면 좋겠죠. 크리스찬이 사실 화평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도 서로 오픈하지 못하고 막 누르고 희생양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선교 여행을 하면서 화평하라고 그랬지만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그러니까 살듯이 갈등이 있는 게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 어떻게 강의 어떠셨어요? 네, 저 강의 들으면서 사연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또 그래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화도 나고 가장 많이 또 기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랑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시즌3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6강에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